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금요일 멤버들이 말이죠. 제일 좋습니다. 일주일 중에. 너무 좋아, 진짜. 좋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시작은 좀 안타까운 소식으로 전해야 되겠네요. 배우 윤석화 씨가 뇌종양 투병 중 오늘 별세했습니다. 연극배우협회 측이 미리 부고를 전했다가 취소하는 해프닝도 있었죠. 90년대 커피 광고 기억하시나요? 저도 사실은 부드러운 여자예요. 이거 진짜 전설의 광고였죠. 유독 올 연말에 문화예술인들 타계 소식이 많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네, 자,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최영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진부터 달립니다. 자, 대구 대곡역 인근에 인도의 전동 휠체어가 8개월째 저렇게 방치 중입니다. 달서구청 몇 번을 얘기해도 치워주질 않아요. 좀 치워라 하신 박은영님. 자, 우리 아들 성선재가 성탄 선물이라고 조립완구로 산타 만들어줬어요. 제 사무실에 갖다 놨지요 하신 박현옥님. 자, 우리 외손주 서강준 신화의 의자춤을 완벽하게 소화한 것 같지 않나요? 아이돌 시킬까요? 하신 이말수님. 와우, 예. 자, 천안 택시기사 박정재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크게 다친 신랑을 휠체어에 옮겨주시고 병원 안에까지 직접 안내해 주셨어요. 감사 마음 전합니다 하신 황선영님, 그리고 부천의 서설연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출공!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예, 첫 번째 가볼까요? 예, 곽도원 3년 만에 복귀입니다. 자, 2022년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서 잠들었다가 적발돼서 활동을 중단했던 배우 곽도원 씨 다들 아시죠? 자, 오늘 3년 만에 갑자기 등판. 네, 3년 만에 음주운전 논란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확히는 2022년 9월 25일이었어요. 곽도원 씨가 제주도에서 술자리를 함께한 지인을 데려다주고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잠들었다가 경찰에 적발이 됐었는데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8%,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였고 이 엄중한 사안인 만큼 이후에 활동을 모두 멈췄었습니다. 자, 곽 씨, 이 글을 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부끄러움도 컸고 어떤 말도 쉽게 꺼낼 수 없었습니다. 라면서 본인이 2022년에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짚으며 상처받고 실망하셨을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입장을 전할 시기를 놓친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는데요. 곽 씨가 음주운전을 직접 이렇게 언급하면서 사과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그렇게 3년 만에 등판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곽도원 씨는 입장문에서 앞으로 활동에 앞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행동으로 좀 증명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곽도원 씨가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사과하고 입장문을 발표했는지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지난 18일 주연을 맡은 티빙 시리즈 빌런즈가 공개가 됐고 홍보에 이 곽도원 씨의 이름이 배제됐음에도 음주운전 논란이 끝없이 소환되고 민폐를 끼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2022년 활동 중단 이후에도 이미 촬영을 마쳤던 영화 소방관이 개봉한 바 있고요. 이번에도 작품 공개 시점에 맞춰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자,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모두 잠든 새벽 시간 식당 앞 CCTV. 자, 그런데 저 멀리서 불빛이 번쩍번쩍 그대로 와줘 꽝! 슈퍼카가 덮치면서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 자, 그런데 말이죠. 잘 보세요. 비틀거리면서 밖으로 나온 운전자 동승자 부축을 받아서 그대로 생 팬티런을 하더라. 자, 저렇게 좋은 차까지 냅다 버리고 사라지셨다. 네, 지난 4일 새벽 4시쯤에 이 제보자께서 운영하는 식당으로 고급 스포츠카가 돌진을 했어요. 식당 외부 돌담 부쉈고요. 유리창도 박살냈고요. 식당 내부까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망갔어요.
다음 날 5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성이 본인이 차주를 하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 차는 맞는데 도대체 누가 운전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우리 아들이 운전한 것 같은데 연락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보자께서 CCTV에서 본 인상착의를 얘기해줬더니 아들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하.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라는 사람도 찾아와서 본인이 운전한 거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경찰에 신고는 하지 말아달라. 뭐 어떤 보상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이 엄마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신고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 차마 이실직고 못할 사정이 있다는 건데. 자, 뭔가가 있으니까 신고하지 말아달라 했겠죠. 예. 제보자가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만약 신고하거나 뭐 보험사 통하면 제대로 좀 보상을 못 받은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수리비, 합의금을 받고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견적서를 뽑은 다음에 다시 연락을 했을 때 깜짝 놀랍니다. 왜요? 입장이 바뀌어졌습니다. 뭐가요? 보험 처리합시다라고 합니다. 어허. 왜? 이러니까 아마도 뭔가가 끝났기 때문 아닌가 제보자는 추측이 되는데 그게 바로 아마 음주 부분입니다. CCTV 영상을 보면 비틀비틀. 비틀비틀거리며 나오는데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음주 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 날이라면 측정도 가능하죠, 사실은. 그런데 결국 경찰한테 얘기하니까 아마 근처에서 이 아들 술 마신 것 같긴 같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기 자, 때문에 비틀비틀. 이 정도면 술 먹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 노리고 합의를 얘기한 게 아닌가. 그래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하.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혼밥 후 노룩 패스입니다. 자, 먹튀범 모듬집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국밥집 들어온 남성 익숙한 듯 냉장고에서 저렇게 물을 꺼낸 뒤에 자리에 일단 앉습니다. 이모 국밥 한 그릇 말아주소. 겨울엔 뜨끈한 국밥이 최고지. 자, 땀까지 막 흘리면서 한 그릇 뚝딱. 자, 그리고 나서요. 자, 곧 나갈 뜰 외투를 챙겨 입더니 자, 그런데 한참 그대로 앉아 있네. 자, 바로 그때 직원 없는 틈을 타서 쌩 공짜 국밥이 최고지. 으이그 이 한심한 인생아. 예, 대구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제보자가 겪은 일입니다. 지난 16일 몇 번 왔었던 손님이 국밥과 만두 한 접시를 시켰다고 하는데요. 익숙한 듯 냉장고에서 물을 꺼낸 손님은 출입문과 가까운 자리에 앉았고 휴지로 땀까지 닦아가면서 한 그릇 뚝딱 비웠다고 합니다. 이후 자리에 앉은 채 외투를 입더니 망부석처럼 앉아서 휴대전화 삼매경에 빠지기도 하고요. 가끔 눈치를 보듯이 이 직원을 흘끗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직원이 주방으로 들어간 그 틈을 타서 밖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보자가 이웃 가게의 CCTV를 봤다가 충격적인 모습을 좀 발견을 했는데요. 왜요? 손님이 먹튀한 뒤에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한참 동안이나 식당을 쳐다봤다는 겁니다. 제보자는 이 처음 온 손님도 아니고 돈 없어서 다음에 좀 갖다 드릴게요라고 했으면 알겠다고 했을 텐데 나갈 타이밍을 보다가 도망간 게 제일 화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번엔 초밥집입니다. 한 학생이 들어오더니 자, 구석자리로 가서 착석을 합니다. 자, 초밥 한 접시를 싹싹 비우고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집에 갈 생각은 않는 것. 자, 잠시 후 뒤로 흘끔 보더니 기립. 자, 그 순간에도 아차차차차차 입은 닦고 가야지. 휴지는 테이블 위에서 쓱 망설임 없이 퇴장 엔딩을 하더라. 공짜밥 먹고 입은 뭐하러 닦고. 내 입은 소중하니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10월 10일 저녁에 있었던 일인데요. 초밥집에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와서 24,000원짜리 모둠 초밥입니다. 아이고. 좋죠. 그걸 시켜 먹고 뭔가 나가버리는 모습을 봤는데 아마 그냥 먹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CCTV 돌려보니까 간 거는 맞는데 더 놀라운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내 입은 소중하니까 입을 닫고 그 입을 닦은 휴지는 버려두고 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아마 지금도 이제 주인 입장에서는 뭐 까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입을 닦으면 증거가 다 남아 있겠죠, 사실은. 찾으려면 박 금방 변호사님, 찾을 수 저게 있습니다. 진짜 까먹은 태도일까요? 아니요, 너무 잘 닦고 근데 사실은 근데 저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먹튀를 하려면 입은 좀 안 닦아 먹튀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해를 할 수 없는데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이고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돈을 내십시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을 가보죠. 택시비 못 줘, 소송 걸어.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집에서 자차로 40분, 대중교통으로는 1시간 20분 거리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데 며칠 전 아침에 지하 주차장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근 채 이중 주차된 차량 때문에 차를 뺄 수가 없어서 회사에 지각을 하고 택시비까지 왕창 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 차주는 제가 이미 회사에 도착하고 한참이 지나서야 연락을 이제야 받네요. 정말 죄송해요. 라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아침부터 기분이 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임산부이기도 하고 출근이 늦어서 오늘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비는 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답을 보냈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태도를 싹 바꾸더니 택시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요. 아우, 이웃주민끼리 정말 너무하네요. 택시비? 아우, 아까 정말 사과한 거 다 취소해요. 아니 아줌마, 지금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줌마 때문에 오늘 저 회사 지각도 하고 택시비가 왕복 6만 원이나 나왔어요. 사이드 브레이크 채워놓고 그냥 가고 연락도 안 받았으면 그 정도는 지불하셔야죠. 아이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그렇게 사과를 했으면 그냥 넘어가야지. 내가 이런 경우는 진짜 처음이네. 택시비? 나 못 주니까 소송을 걸든지 고소를 하든지 맘대로 해요. 처음엔 분명 죄송하다고 했으면서 택시비 얘기가 나오니까 이웃끼리 너무한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라며 되레 큰 소리를 치고 법대로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날 이중주차 때문에 출근길에 큰 불편을 겪고 지각까지 했는데 택시비 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예, 속도 좀 내겠습니다. 자,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입니다. 아줌마, 이중주차에 사이드 브레이크 딱, 연락 두절. 그래서 난 안 써도 됐을 택시비 지출. 미안합니다. 한마디로 퉁칠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소송? 진짜 잘났어 정말 동그라미. 좋습니다. 자, 다음 이웃이 어머머머머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 야, 내가 일부러 그랬어? 진심을 담아서 사과했잖아. 근데 어디 갑자기 택시비를 들이밀어 밀기를 난 못 줘. 소송의 X. 최평론가님부터요. 예, 일단 이중주차하고 사이드 브레이크 채웠다. 이거는 그 어떤 일이 발생해도 책임을 지겠다는 행동인 것 같고, 자, 만약에 이게 지금 출근 문제지만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임산부잖아요. 만삭이었고 예를 들면 양수가 터져서 급히 병원을 가야 될 상황이다. 이것까지 생각하면 이거는 지금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 이웃 주민의 행동 때문에 또 지출하지 않아도 될 택시비가 나간 겁니다. 그래도 이웃이니까 왕복 6만 원 받지 말고 편도 3만 원만 받아라. 전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출산 얘기하니까 김하은 아나운서가 장탄식을 쏟아내는데 지금 혹시 바꾸겠습니까? 바꿔요, 빨리. 근데 저는 바꾸고 싶긴 해요. 도의적으로 바꾸고 싶긴 한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자, 일단 교수님부터요, 그럼. 네. 그렇죠. 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차를 견인시키기도 뭐하고 소송을 걸기도 뭐하지만 그래서 더 이렇게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게 정말 좀 더 치사합니다. 이분이 지금 임신부였던 것도 있고 택시비를 쓴 것도 있지만 저는 지각한 게 제일 화나요. 직장인이 아침에 그 지각할까 봐 노력을 얼마나 기울여요, 힘들게. 그런데 결국에 내 잘못 없이 이 사람 때문에 지각했잖아요. 지각은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지각했고 임신했는데 힘들고 택시비까지. 택시비 정도는 주시는 게 정말 양심이 있는 행동 아니에요? 박 변호사님 양심 없으시군요. 뭐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뭐 만약에 인정하고 택시비를 준다면 그건 상관이 없지만 이제 안 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모범 택시 탔으면 그 돈 받을 겁니까? 헬기 탔으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끝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버스비 정도가 아닐까. 만약에 가능하다면. 아니 준다고 했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고 뭐 6만 원 주겠다라고 하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저도 좀 양보를 해서 한 반절 정도만 어떻게
근데 다 달라고 하기엔 좀 뭐 하지 않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자, 김하나 아나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 전해주실까요? 가족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반만 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정우짱짱님께서도 반은 줘라라고 하셨고 레시장님도 반만 주셈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 외에는 택시비를 안 줘도 된다, 주시는 게 경우에 맞다, 반반입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예. 고려온다는 한국인의 진심. 한국인의 영양과 식습관을 연구해온 고려온단이 멀티비타민 올인원을 나이와 성별에 따라 4가지로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23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은 그대로. 올인원 맨, 우먼, 60세 이상 맨, 우먼. 한국인의 1등 비타민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비타민으로 나에게 딱 맞는 멀티비타민을 선택하세요. 고려온단 멀티비타민 올인원. 연예인 삼촌이 좋아요 좀 눌러줘. 아무것도 안 올렸어? 16세 미만은 기본으로 비공개 계정임. 그래서 팔로우한 친구들끼리만 볼 수 있어. 너 정말 안전에 철저한 녀석이구나. 안심의 진심. 지키고 싶은 겨울도 즐기고 싶은 겨울도 눕시이거나 눕시이거나 그 어떤 겨울이 와도 노스페이스 리마스터 눕시. 서울의 한 시내버스 운전석의 모습입니다. 도로를 주행하던 버스 기사가 갑자기 고개를 앞으로 숙이더니 이내 옆으로 쓰러집니다. 이를 본 승객이 깜짝 놀라서 다급히 버스 기사의 몸을 두드려 보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요. 다른 승객들도 급하게 운전석의 안전문을 열어보려고 하지만 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이 버스 기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5시간 뒤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 기사 산업재해 판정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 31년 동안 버스 기사로 일해온 아버지를 한순간에 잃은 사고에 대한 제보입니다. 박 변호사님, 먼저 네. 사고 당일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사고는 1년여 전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5시 30분 이 제보자의 아버지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쓰러졌고요. 구급대원이 출발을 했습니다. 출동을 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사고 발생 5시간 뒤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실 이 아버지 12년간 근무를 하면서 너무 잘해가 정년퇴직을 했지만 촉탁직으로 재계약이 될 만큼 성실했고요. 저 버스는 강남 학원가를 관통하는 노선을 이제 몰던 그런 버스였다고 합니다. 영상을 계속 좀 보여주세요. 저는 이 장면을 봤는데요. 정말 급성 심근경색, 그러니까 심장이 막 쪼여오는 그 고통 속에서도 사고를 막기 위해서 버스를 갓길로 천천히 가서 세워놓고 쓰러지셨습니다. 자, 곧바로 구조가 못 되셨어요. 자, 사고 당시 상황 어땠는지 따님 얘기 들어보시죠. 처음에 아빠가 의식을 잃고 거품을 물고 기절을 하셨을 때 맨 앞에 있던 승객분이 응급처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문을 밖에서는 열 수가 없게 이렇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안에서 열어야 되는데 그 위치가 기사님들만 알 수 있게 위치가 좀 애매하게 있어가지고 승객분들이 다 와서 문을 열라고 해도 안 열렸고 나중에 구급대원분들이 오셔서도 못 열으셔가지고 그 계기판 쪽에 올라가셔서 막 아빠를 들어가지고 옮기려고 했는데도 못 들어가지고 좀 많이 지체가 됐거든요, 시간이. 저 칸막이가 취객 난동범 뭐 이런 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오히려 어떻게 장애물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제보자가 말한 것처럼 이 버스가 안전문 안쪽에 그 버튼이 있대요. 그 버튼을 눌러야 안전문을 열 수가 있는데 버스 기사가 아니고서는 이걸 어떻게 여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승객들이 아버지 이 버스 기사를 구조하려고 안전문을 열려고 정말 갖은 노력을 다해봤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고 이후에 구급대원이 도착해서 안전문 걸쇠에 손을 넣고 막 흔들어봤지만 역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급대원이 아까 보신 것처럼 지금 보이죠? 계기판을 밟고 올라서서 이 기사님을 들어 올리려고 시도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한 승객이 겨우겨우 안전문을 열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그 문을 열고 기사님을 빼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안전문이랑 씨름을 하다가 구조가 지체가 돼서 기사님이 쓰러지고 나서 안전석 외부로 구조되기까지 7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정말 저럴 때는 1분 1초가 골든타임 아니에요. 맞습니다. 오히려 위급 상황에서 방해가 되어버렸어요. 예, 자 교수님 네. 일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 나이는 60대 중반인데요. 담배도 피지 않으시고 술은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드십니다. 그리고 기저질환도 없고요. 매년 건강검진에서 모든 수치도 정상이었다고 해요. 뭐 심장, 혈관 질환 이런 가족력도 없으시다고 합니다. 평소에 건강관리도 잘하셨어요. 일주일에 3-4번 이상 등산도 하시고 걷기도 하셨고요. 운동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오전조와 오후조를 교대로 하셨대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는 오전조가 있었고요. 또 어떨 때는 강남학원가에서 정체돼서 3시간이나 뭐 넘게 기다리게 되고 이런 오후조도 운행을 하셨대요. 게다가 주말에는 또 불규칙한 추가 근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힘들어 하셨대요.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는데 이 유족들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라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자, 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 가셨어요. 질병판정위원회에 노무사와 함께 가셨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정말 천인공노할 얘기를 들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니 본인은 왜 안 왔어요? 따님 얘기 들어보시죠. 그 질병판정위원회 마지막 그 산재 승인 여부가 나기 전에 제가 가서 노무사님이랑 같이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그게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하는데 왼쪽에 계시던 어떤 남자 위원분이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재해자 본인이 안 오고 따님이 여기로 왔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더라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 옆에 그 진행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막 치면서 그 사망하셨다고 사망사건이라고. 아니 그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록이 거기 고인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록도 제대로 검토를 안 한 거죠. 안 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산업재해 여부를 결정하는 질병관리위원회에 노무사와 함께 갔고 이 질문을 기다리면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한 위원이 궁금한 게 있다면서 왜 재해자 본인이 안 오고 따님이 이곳에 왔냐는 식으로 얘기해서 황당하고 또 화도 났다고 합니다. 옆에서 진행을 도와주는 사람이 사망사고라고 하니까 그 위원도 당황해서 서류를 보더니 죄송하다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돌렸는데요. 그 상황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질병관리위원회에 다녀온 이후 산재 심사 결과를 받았는데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속상했고 아버지가 10수년간 성실하게 일했는데 운전석에 앉은 채 쓰러져 숨졌는데도 산재가 아니라니 아버지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자, 이 질병판정위원회가 유족 측과 좀 근무 시간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유족 측이 산정한 12주간의 근무 기간표를 보면 주간 70시간에 가까운 근무가 3차례 정도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족은 이제 불규칙한 교대제 근무를 계속 해오면서 과로가 누적이 돼서 사망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52시간 넘게 일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운행 중간중간 있는 대기 시간을 업무 시간 산정에서 제외해버렸다고 해요. 유족 측이 운행 사이 대기 시간에도 주유도 하고 요금한 배치도 하고 분명히 업무를 하는데 왜 제외를 하는 거냐라고 했지만 인정이 되지 않았고요. 또 근로시간 자체에 있어서도 질병판정위는 12주간 급격한 근무 시간과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를 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족은 10수년간 시내버스를 몰면서 불규칙적인 근무 시간대에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쌓여온 건강상의 부담이 터진 거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고용노동부의 블로그를 보면요.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대기 시간은 아무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 시간으로 봐야 한다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긴 합니다. 자, 일단 이 고인이 소속돼 있던 버스 회사 측도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자, 일단 유족은 노동부에 재심사 요청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납득이 솔직히 안 가는데요? 인정이 되면 뭐 사실은 인정을 해도 저는 무방해 보이는데 고용노동부 고시가 좀 있습니다. 그 고시에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사실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원래 이게 개정이 좀 됐는데 그 전에는 업무 강도 그 환경이 동종 어떤 종사자하고 비교해서 판단하게 돼 있는데 동종 근로자를 이제 삭제를 하면서 개정한 후에는 유사하면 동일 직무 직종자 유사 종사자로 변경을 좀 했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사실은 판단이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개정 사항까지 많이 고려한다 그러면 사실은 가능도 할 것 같거든요. 동종 근로자 삭제하고 본인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좀 하면 좋았는데 아쉬움이 있다 그러고 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 업무 보고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요? 뭐 예컨대 자기 여동생 사망 사건 얘기를 하면서 예. 산재 신청이 안 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산업재해를 그러니까 대통령 네, 본인이 여기서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산재 인정이 너무 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건도 그거랑 유사하다고 유족들은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뭐 일단 뭐 대통령이 업무 보고 자리에서 저런 지적을 했으니까 고용노동부 차원에서의 어떤 좀 폭넓은 그런 해석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참 재해자 본인은 왜 안 오셨? 참 이게.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한 교회 예식장에서 트로트 음악이 울려 퍼져 신혼부부와 하객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소송 중인 같은 건물 임차인들이 회방을 놓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 예식장에서 지난달부터 이 트로트가 크게 막 울려 퍼져서 신랑 신부 그리고 하객 이만저만한 뭐 피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교회와 같은 건물을 쓰는 임차인과 법적 분쟁이 한창인 와중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일이 있기 전만 해도 그 교회 예식장 후기가 상당히 호평일색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교회 측의 설명에 따르면요. 결혼식 자체는 전문 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식사나 꽃장식 등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따로 관여를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 교회 교인이 아니어도 이 타교인도 예식이 가능하고 신부 대기실이나 예식장이 좀 깔끔하고 예쁜 편이라서 인터넷 후기가 좀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자, 뭐 마땅히 결혼할 장소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이 교회 공간을 예식 장소로 좀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곳에서 예식을 진행한 신랑 신부 얘기도 참고를 하면 웨딩 업체 측에 주차 안내나 방송실 음향 장비 정도의 비용만 지불을 하고 나머지 뭐 출장 뷔페나 꽃장식 등은 신랑 신부가 알아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2달째 예식이 진행되는 교회 안에서 아주 큰 소리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온다고 해요. 신랑 신부는 물론이고 하객들도 당황하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을 했는데 지금까지 피해를 본 부부만 총 8쌍이라고 합니다. 지금 들리시죠? 야, 그 트로트 음악 소리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크기에 결혼식을 방해할 정도인가? 자, 하객으로 오신 분과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힘들 정도였다는 것 직접 경험해 보시죠. 젊은 아이들 수출을 하는데 축하하러 온 인사들이 고객들이 축하해야 되는 그런 날인데 막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좀 어지럽고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너무 어수선하고 이렇게 전쟁 중인 것 같으니까 좀 마음이 아프죠. 이야, 세상에. 아니, 최영진 평론가님,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자면 저희 최 평론가님하고 투샷 좀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인 거잖아요. 주례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신랑 최영진 군은 아주 그냥
죽여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런 거잖아 지금. 어? 좋은 거긴 하지만 뜻은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런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는. 죽여준다니까 신랑이. 그거는 뭐 좋지만 좋지만. 저 이제 결혼식을 어찌됐건 방해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요. 경건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 하객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부부의 새 출발을 이제 축하하러 왔는데 시끄럽고 어수선한 분위기다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렇다고 신랑 신부에게 말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최근 이곳에서 예식을 했던 한 피해 신랑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양가 부모님이 일찍 오셔서 메이크업을 받는데 이 밖에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화가 많이 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날이니까 꾹 참으셨지만 속으로는 걱정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뒤늦게 또 전해 듣고 속상하셨다고 합니다. 자, 또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왜 이렇게 회방을 하는지 모르겠고 혼주나 신랑 신부들과 싸워서 더 시끄러워지길 원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다고 좀 털어놨는데요. 또 다른 피해 신랑은 이 결혼식 당일 이동 중에 하객들로부터 이 결혼식장이 맞냐? 여기 지금 들어가도 되느냐? 이런 연락이 많이 올 정도로 어수선했다고 합니다. 축하하러 온 친구들도 많이 좀 놀라고 다들 걱정을 좀 해줬다고 하네요. 박 변호사님 이런 상황도 뭐 이렇게 전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랑 입장하는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럼 누가 그렇게 할 나와야 수가 됩니까? 있죠. 하여튼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 이거는 좀 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발라드 같은 거 너를 사랑해 이런 걸 틀어줬으면 그나마 그리고 이별 노래 나올 수도 있는데. 예. 아이고.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그러니까 그것도 민폐고. 네, 민폐죠. 예, 노래가 안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음 공격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까나리 테러. 자, 신랑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 2층에 신부 대기실이 있는데 트로트를 크게 틀어놓고 뭐 얘기만 나눈다 싶으면 그냥 벽을 쿵쿵 쳐가지고 위협을 하고 또 엘리베이터 안에 까나리 젖을 뿌려놔가지고 관계자분들이 치우시냐고 한참 그러는데 그래도 냄새가 지워지지 않아서 모시는 손님들이 다 누가 은행 밟았냐 무슨 냄새냐 계속 그랬고요. 그래도 많이 떨고 그래서 제가 예식 중간에 계속 붙잡고 괜찮을 거라 얘기해줬죠. 많이 두려웠죠. 교수님 누가 은행 밟았냐. 그러니까요. 우리 어. 까나리 액젓 냄새 알잖아요. 어. 결혼식에 그거를 진짜 뿌려놓으면 너무 진짜 너무한 거죠. 이 신랑께서 피해 신랑께서 2층에 신부 대기실이 있는데 그 앞이 바로 그 임차인들 사무실이 있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좀 주변에서 신부 대기실 근처에서 이야기를 하면 벽을 쿵쿵쿵쿵 쳐서 무슨 협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시를 냈대요.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는 그 까나리 액젓 냄새가 너무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막 올라오기도 힘들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께서는 막 너무 떨었대요. 그래서 신랑이 이렇게 다독여 줬어야 되는데 이날 말고 다른 날 결혼식을 한 피해 신랑도 똑같이 엘리베이터에서 냄새가 났다. 근데 다들 엘리베이터로 이동해야 되는데 너무 냄새가 힘들어서 힘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피해 신부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당일에 이제 교회 1층에 딱 도착했는데 모든 벽면에 엄청 큰 현수막들이 쫙 걸려있는 거예요. 빨간색 분서체로 이제 막 드레스 입고 딱 1층에 도착한 건데 막 심장이 막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고 저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까 좀 잠깐이라도 삼아주시면 안 되겠냐 이거 가려주시면 안 되겠냐 여자분이 막 소리 지르시면서 임산부인데 이 신부랑 이 신랑만 귀한 고객이냐 이러면서 저희한테까지 피해를 끼치시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건 너무 심하다 이거. 예, 맞습니다. 이게 교회 곳곳에서는 아까 이제 영상을 보셨겠지만 저렇게 현수막도 걸렸고요. 그리고 검은 패딩을 입은 남성들이 하객들에게 전단지도 좀 나눠줬습니다. 여기에 적힌 내용들을 보면 종교시설은 예배 목적 외에 영리, 예식대관 행위에 사용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거나 경찰과 구청에 정식 고발돼 조사 중이다 등등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식을 진행한 피해 신부는 이 빨간 궁서체로 공익 경고문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마치 교회와 예식 당사자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표현이 돼 있어서 그걸 보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고 또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 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당황했다면서 교회 1층 현수막 옆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아니 혹시 이걸 붙이셨냐라고 물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와서 교회가 불법을 저질러서 그렇다면서 언성을 또 높였고요.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 좀 참아달라 부탁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피해 신부는요. 상황은 잘 모르지만 저희는 제3자인데 왜 이렇게까지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다고 또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임차인은 이 JTBC 기자에게 나는 음악을 튼 적이 없고 노래를 꺼달라는 요청도 받지 않았고 결혼 예식을 방해한 적이 없다. 전단을 나눠준 것은 1인 시위라며 영업 방해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느냐. 여러 가지 법적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주요된 법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임차인이 영어 학원을 하는 임차인이 예식장에 들어옵니다. 교회 건물에. 용도 변경이 안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요. 용도 변경 안 되니까 학원을 못 하니까 교회 그 영업 지장이 되니까 1억 2천만 원 손해배상, 인테리어 비용 등 달라고 했고 교회는 너희들 임대료 관리비 안 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명도 소송이 진행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영어 학원은 뭐 학교 명칭 사용이나 뭐 광고를 잘못해서 등록이 취소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임차인 측이 교회에 현수막을 붙이면서 음악을 크게 틀면서 결혼 예식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야, 이거 해결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교수님?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제3자가 너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결혼하신 이 부부들은 도대체 이 억울함을 어디에다 호소를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예정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취소한 부부도 있다라고 합니다. 뭐 혼주 대기실과 신부 대기실은 옮겨진 상태라고 하지만 뭐 그거 옮겨졌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교회 측에서는 영상 속에 보이는 인테리어나 성조기는 임차인 쪽에서 인테리어한 것이다라고 전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에서 태극기 성조기 장면을 보고 저 교회 측이 뭐 어떤 또 이런 정치적인 성향을 갖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오해를 하신다고 해서 교회 측에서 그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이 영어 학원 측의 인테리어 소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전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회사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삼삼오오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한 곳을 뚫어져라 바라보는데요. 시선을 느낀 남성이 부담스러워하지만 여성은 좀처럼 눈길을 거두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여성 왜 이렇게까지 집요한 눈빛을 보내는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뜨거운 눈빛을 봤던 저 남성 오늘 사연의 주인공일까요? 네, 아닙니다. 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같은 회사에 다니던 30대 여성인데요. 이들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사연자는 2년 전에 경력직으로 한 대기업으로 이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여성의 직속 상사, 그러니까 40대 여성 팀장이었는데요. 이 미혼이던 팀장은 20대처럼 아주 그냥 옷차림도 화려하고 막 화장도 화려했어요. 그런데 사무실에서는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뭐 손톱을 깎는다던가 입술 각질을 뜯어서 바닥에 버린다던가 이렇게 뭔가 불편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팀장이 요즘 옷이 너무 깎이는 것 같아 이렇게 하소연을 했는데 이 사연자가 저도 살이 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상사가 그 다음 날부터 이 사연자한테 그렇게 쌀쌀맞았습니다. 아이고야. 왜 그러지? 하니까 했는데 동료들 말로는 상사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아니에요. 날씬하세요. 예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줬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저 도라뇨. 저도 살쪄서라뇨. 근데 그럼 어떡해요. 그 당시에 그런 좀 센스 있는 답변을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건 아니니까요. 근데 더 문제는요. 사실 회사에 일을 하러 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팀장이 일 얘기만 나오면 좀 그렇게 화를 내고 일하는 걸 좀 싫어한다고 해요. 사연자가 업무 관련해서 의논을 하려고 하면 다음에 얘기해요 라고 하거나 그건 하은 씨가 알아서 판단해 라면서 번번이 대화를 피했다고 합니다. 더 문제는 그 후인데요. 이렇게 소통이 부재하니까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수가 생기면 이 팀장님 바로 돌변합니다. 회사 일이 장난이야?
이걸 왜 하은 씨가 마음대로 판단해? 라면서 화를 냈고 한 번은 그렇게 화를 내다가 사연자한테 서류 종이를 던진 적도 있다고 해요. 게다가 이 팀장, 사연자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늘 이런 말을 달고 사는데요. 난 분명히 알려줬다. 이거 하은 씨가 그렇게 말한 거다. 그러니까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한테 떠넘기는 말을 반복적으로 좀 한다고 합니다. 자, 이 40대 여 팀장 누구에게나 똑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먼저 이 팀장 역엔 박상희 교수, 직원 1에는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사연자 역의 김하은 아나운서,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자,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 내가 음료수 쏜다. 우리 지은 씨는 뭐 마실래? 팀장님 최고. 전 더블 초콜릿 칩 프라푸치노 모카 시럽 5개, 초코칩 5개. 예. 역시 우리 마달 진짜 맛을 아는 우리 지은 씨 최고. 나도 그걸로 먹어야겠다. 대리님 그거 맛있어요? 저도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팀장님. 여자들은 다 다이어트 하잖아. 여자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통일. 콜? 안 하는데. 얼어 죽으라는 겁니다. 진짜 이 엄동설하네. 예, 지금 뭐 보신 것처럼 이 팀장 여자 직원들에게는 유독 야박하고 남자 직원들에게는 비교적 좀 친절했다고 합니다. 뭐 지금 이런 뿐만이 아니고 여직원이 실수를 하면 곧바로 야, 너 이런 말이 좀 튀어나왔지만 남자 직원들에게는 지훈 씨답지 않네. 요즘 일이 많아. 라면서 이제 다정하게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차이는 일상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음료를 살 때도 남자 직원들에게는 한 명 한 명 주문을 받지만 여자 직원들에게는 자, 너네 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통일. 이랬다는 거예요. 회식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 직원들끼리 있을 때는 가깝고 좀 저렴한 백반집, 남자 직원들이 좀 껴있다라고 하면 횟집이나 이 초밥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에 한 직원이 좀 애둘러서 야, 왜 이렇게 좀 다르게 대하냐라고 물으니까 이 팀장이 야, 여자랑 남자랑 같냐? 남자들은 좀 애 같잖아. 이게 다 내 20년 사회생활의 노하우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남자 인턴이 입사합니다. 네, 그 인턴이 매우 잘생겼어요. 우리가 소위 얼굴 천재라고 하죠. 그런 인턴이 입사를 했고요. 그 인턴이 어느 날 우리 사연자한테 대화 요청을 했고요. 잠깐만요. 얼굴 천재 어디 있죠? 저기 좀 덜 천재네요. 여기 그림은 좀 덜 천재인데 정말 천재입니다. 사파가 조금 배우랑 닮을 정도인데 그 사연자한테 좀 고통을 아니면 좀 그 고민을 털어놓는데 그 사실 팀장 얘기를 좀 합니다. 불편하다, 좀 도와달라 이 얘기를 하면서 왜 불편하냐고 물어보니까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서 팀장이 아이고 그랬죠요, 아이고 기특해요 이렇게 이런 말투를 했다고 해요. 애기 다루듯이. 인턴 사원한테. 네, 기특해요 뭐 이렇게.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다고 하고요. 밥 먹을 때도 구내식당에서 먹는데 이 모습이거든요. 인턴은 먹고 있는데 이 40대 팀장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얼굴만 쳐다봅니다. 결국 인턴 그날 체해서 응급실까지 다녀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사연자 입장에서는 사실 제3자잖아요. 이걸 어떻게 어디까지 도와줘야 할까 당연히 고민이 됐겠죠. 근데 인턴이 이 사연자한테 직접적으로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자가 진짜 힘들 때 딱 한 번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연자와 팀장 그리고 인턴이 함께 야근을 하게 됐는데요. 팀장이 갑자기 허리가 좀 찌뿌둥하다 이러면서 인턴한테만 잠깐 산책 좀 다녀오자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인턴이 사연자한테 아주 애처로운 눈길로 도움의 신호를 보내는데 일단 사연자 모르는 척 컴퓨터 화면만 바라봤다고 해요. 그렇게 두 사람이 산책을 다녀왔고요. 팀장이 이번에는 배가 아프다면서 인턴한테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고 했대요. 자, 사연자 이번에는 모르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저랑 가시죠 하면서 그렇지. 제가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고 나가려고 막 하는데 팀장이 처음에는 됐어, 하은 씨도 일 있잖아, 하은 씨는 일 안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사연자가 계속 내가 같이 가겠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됐어, 그냥 택시 타고 갈게 하고 그냥 혼자 퇴근을 해버렸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저희가 이제 앞서는 조금 웃으면서 이 내용을 전해드렸지만 자, 지금부터는 좀 심각합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인턴은 더는 이제 일하기가 힘들어서 팀장에게 성희롱 당했다며 살인 신고를 한 뒤 회사를 그만둬 버린 겁니다. 와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인턴이 제가 겪은 일들은 우리 하은 선배가 다 옆에서 보고 들었어요 라면서
사연자를 직접 지목하고 퇴사를 해버린 거예요. 아이고야. 이 때문에 사연자는 인사팀에 불려가게 됐고요. 뒤탈이 걱정돼서 너무 심각한 부분은 좀 덜어내고 팀장과 인턴 간에 보고 들은 사실을 적당히 이제 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예. 사연자와 달리 다른 동료들은 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연자 딴에는 적당히 말한 내용조차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자, 결국 사연자는 잔뜩 화가 난 팀장과 1대1로 마주합니다. 별별 극장 레디 액션! 김하은 씨, 진짜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팀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좀 내 남동생 같아서 우쭈쭈 조금 그렇게 해줬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었어요? 팀장님, 저 진짜 별말 안 했어요. 그냥 팀장님께서 인턴 사원을 친절하게 잘 챙겨주신다, 이 정도 얘기했습니다. 됐고요. 인사팀 가서 다 거짓말이었다고 얘기하세요. 저 징계당하면 다 김하은 씨 때문이에요. 팀장님. 박 변호사님, 이거 처음에 깜깜하네. 시작은 뭐 네. 재밌게 시작을 했는데 재밌지가 않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일단 이 정도라고 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할지 조금 저는 의문스럽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말씀을 좀 하시되 이걸 또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게 더 문제죠. 이제껏 얘기했던 거를 얘기를 하시고 정 필요하다면 그 퇴사자한테 다시 그 사람이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지금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참 어렵습니다. 예, 어렵네요, 교수님.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팀장이라는 분은 굉장히 자기애적이고 미성숙한 애정 욕구가 있는 것 같고요. 일 잘하는 팀장이 되고 싶기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매력 있는 여자가 되고 싶어서 이 여성 직원들을 라이벌로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방법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있었던 일만 무감정적으로 잘 처리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증거 자료 같은 거 잘 모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산속에 자리한 한 관광지에서 구경을 마친 사람들이 차량에 하나둘씩 올라탑니다. 자, 그런데 모두가 탑승하기도 전에 차량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차량이 경사로를 따라서 계속해서 뒤로 미끄러집니다. 설마, 땅 떨어져? 이 사람들이 황급히 차에서 뛰어내리는 사이에 내려!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데요. 빨리 내려! 빠른 속도 탓에 내리던 사람들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맙니다. 자, 차량이 아직 나무에 있어! 걸려서 멈추는 순간 두 사람이 비탈을 따라서 굴러 떨어지고 마는데요. 사람들이 멈춰선 차량으로 가서 신속하게 구조에 나섭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그나마. 차량 바퀴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 경사로 주차할 때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다음 이어갑니다. 아우. 한 남성이 배를 타고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팔딱팔딱 큼직한 물고기 한 마리가 잡혀 올라오는데요. 낚시가 잘 되는 날인 건지 잠시 뒤 또 한 번 입질이 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끈 당겨보지만 이번엔 쉽게 올라올 생각을 안 하는데요. 이거 보통 대회가 아니구나 싶어서 더욱 힘을 줘서 낚싯대를 당겨보는 남성. 근데 수면 위에 뿅 하고 나타난 게 이게 물고기가 아닌 사람입니다. 어머. 낚싯대 사람이에요. 낚싯대 걸린 사람이 사람! 다름 아닌 작업 중에서 잠수부였습니다. 사람을 건졌어. 낚시꾼이라면 누구나 월척을 꿈꾸긴 한데요. 이건 다른 의미의 월척이긴 합니다. 왜 네가 거기서 나오니? 그러니까요. 다음 이어갑니다. 눈으로 뒤덮인 도로 위 화물차 한 대가 후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주차되어 있던 검은 차를 그대로 퍽 치고 갑니다. 덜컹거리는 충격에 화물차는 다시 앞으로 나오는데요. 신차 상태를 확인하나 싶었는데 예상을 깨고 또 슬금슬금 같은 뒤로 경로로 향하더니 이번엔 또 검은 차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트럭까지 치고 맙니다. 그럼에도 화물차는 멈추지 않고 트럭은 그대로 질질질 밀려나는데요. 그제야 멈춰선 화물차에 운전자가 나옵니다. 난장판이 된 상황에 깜짝 놀란 운전자는 잽싸게 차에 타고 쌩 도망가려고 합니다. 도망간다고요? 대형 화물차를 모는 사람이 미숙한 운전에 뺑소니까지 저지릅니다. 당장 면허 취소감입니다. 아유, 저런 한심한 지고. 좋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사반 치르고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